네, 국보가 1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11일 만의 일인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실사 영화 중에 역대 흥행 1위에 올랐고 1200만 관객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메가 히트 작품이기는 한데 그런 거 치고 좀 초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일본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말고 실사 영화, 일본 실사 영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큰 대형 작품으로 꼽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행보를 걷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근데 조금 더 상영관이 많았으면 더 많이 관객이 볼 것 같은데 와 이게 뭐 주토피아도 있고 뭐 나우유시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또 이 영화가 러닝 타임이 3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하여튼간 이 영화를 상영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제일교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에요. 뭐 분노라든지 유랑의 달이라든지 이런 작품들로 일본에서는 문제적인 감독으로 꼽히고 있던 그런 감독이고 한국에서도 꽤 그래도 유명세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감독의 전작을 뭐라고 해야 될까? 감독의 전작을 인상 깊게 봤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연출하는 그것도 요시자와 료라는 배우를 데리고 연출한 가부키 작품. 이게 굉장히 신선해서 개봉 전부터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대가 되고 이후에 정식 개봉까지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줄거리는 뭐 사실 간단하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를 여인 기쿠오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부키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가부키는 남성들만 무대에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극에서는 여성의 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런 여성의 캐릭터를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온나가타에 너무나 적합한 재능을 타고난 것 같은 거예요. 이 기쿠오가. 그래서 유명 가부키 배우가 이 아이를 보고 부모를 여인 이 아이를 자기가 걷어서 제자로 키우게 되죠. 근데 이 집안에는 아들이 이미 있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가부키라는 데가 여전히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 핏줄로 이어지는 그런 문화이고 아버지가 했던 역할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그래서 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이런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기쿠오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재능은 아주 크게 타고난 아이이고 그 집안에 있는 슌스케라는 아들은 피를 타고났어. 하지만 재능은 기쿠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저는 재능과 어떤 핏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재능과 재능의 대결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한국어로 재능이라고 하면은 약간 핏줄이 어떻게 재능이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영어에서 보면 이제 기프트잖아요. 기프트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기쿠가 받은 선물은 그 압도적인 탤런트인 거고 이 슌스케가 받은 기프트는 핏줄인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기반, 핏줄이라는 기반.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기프트를 가진 두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특히 이 기쿠, 요시자와 료가 연기한 기쿠에게는 이 피가 자기가 진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다 보니까 이 영화 전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장면마다 피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기쿠가 자신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라든지 벽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피가 되게 주요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부키를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가부키 작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겠다 싶더라고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겠다.
근데 이 배우들이 무대에 올리는 가부키 작품들이 또 이 등장인물들의 미래를 좀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가시면 조금 더 이 영화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재능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서로 어떤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서로와 싸운다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 자신의 재능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능을 타고나면, 혹은 내가 어떠한 것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각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 재능과 싸우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천명처럼, 하늘의 명처럼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재능을 받았고 그래서 이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길로 나가게끔 흘러가는데 어떠한 길이든 그 길에는 부침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침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왜 이걸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되나,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 있잖아요. 뭐 김연아라든지 뭐 서장훈이라든지 뭐 김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는 되게 재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탄탄대로로 성공의 길을 걸어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의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생애에서도 시련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되게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저는 박세리 선수 인터뷰도 얼마 전에 나온 걸 읽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치열하게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게 때로는 내 등을 밀어주는 순풍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 무거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 뭐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무겁고 가볍고 경쾌하고 또 슬프기도 한 발자국들이 쌓여가면서 인간이 결국에는 어떤 재능인으로서의 어떤 경지, 혹은 뭐 인간으로서의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기쿠오와 슌스케도 그렇게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타고난 기프트와 싸워가면서 끝내는 둘 다 어떠한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잘 얘기하고 있는 대사가, 중간에 이제 그 슌스케의 아버지도 스승처럼 모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슌스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가부키가 싫어서 죽겠지? 자네 가부키가 싫어, 너무너무 싫지? 근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배우의 운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약간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묵직하게 느꼈던 어떤 그런 메시지와 일치하는 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부키 공연 중에 손에잡기 동반 자살이라는 극이 있는데요. 이제 이 극을 슌스케의 아버지가 이제 사고가 나서 자기가 무대에 못 오르게 됐을 때 자기 아들한테 대역을 맡기지 않고 기쿠오한테 맡기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영화에서 좀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때 이 아버지가 자기 제자인 이제 기쿠오를 연습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오하츠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오하츠로 죽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말에 약간 뒤통수를 맞고 기쿠오가 굉장히 이제 역대급 연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슌스케도 오하츠 역으로 이거를 이제 가부키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한 말을 완성하게 되죠. 이 사람이 오하츠로, 무대에서 살다가 오하츠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면서 드문드문 이제 뭉클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어떤 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러닝타임이 3시간이나 되지만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았다. 네. 그럴 만큼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만약에 제가 극장에서 보지 않았다면
OTT로는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완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OTT는 보통 집이나 다른 데서 이제 이동하거나 폰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 극장이라는 나를 구속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3시간을 내가 몰입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집중력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국보 같은 영화가 극장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도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비슷한 작품이 서편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게 벌써 언제적 서편제예요. 그래서 좀 이런 진득하게 볼 수 있는 정말 국가의 보물 같은 작품들을 한국 영화계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작품들이 좀 투자나 제작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이 제일교포 3세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일교포가 다른 나라의 교포들이랑은 좀 되게 달라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끌려가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그때 뭐 속아서 이주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그런 강점기나 전란 그 이후에 있었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해서 피난으로 이제 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집단이고요. 이분들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제일교포라고 하면 이제 한국 이름을 쓰고 뭐 은행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한다든지, 어떤 공모직에 나갈 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연예계에도 일본 연예계는 제일교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자신이 제일교포다라고 드러내고 활동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한 가수 소닌 씨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제일교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되게 안 좋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상일 감독은 일본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 이름을 쓰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하고, 그분이 제일교포 3세로서 일본에 살면서 얼마나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핏줄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기구한 일생을 살아야 했던 어떤 천재 가부키 배우의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일본에서 대단히 큰 히트를 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재미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좀 통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유시아료 배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이 배우가 굉장히 만화 원작인 작품들에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거 많이 좋아하는 오타쿠잖아요. 그래서 뭐 도쿄 리벤져스라든지 베베베 뱀파이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 배우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운 좋게 이 배우를 얼마 전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찢남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역사가 만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라고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만화 그대로의 아름다움인 것만 같은 그분의 아름다운 비주얼과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가까운 곳에서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찾아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감독 전작인 유랑의 달보다 저는 훨씬 더 좋게 봤기 때문에 이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